근데 잠깐의 이제 예외가 좀 이강입니다. 어떤 예외냐 하면요. 이 친구죠. 알렉산더가 쭉 그래서 인도까지 쳐들어갔었다. 얘기를 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30대 때 죽었는데 죽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과로를 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그 혹시 죽을까봐 약을 썼다가 의사들이 아무도 안 나서는 바람에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알렉산더 제국이 굉장히 큰데 조각조각 끊어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하고 중동 지역을 가지게 된 사람이 알렉산더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당시에 마침 배가 끊긴 파라오를 없애고 자기가 파라오가 됐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맨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가끔 이렇게 엘리어트 테일러가 옛날에 영화에 나왔을 때도 이집트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실은 아니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으로서 여기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는 나일강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쪽에 집성촌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서 왕권을 차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통치를 하려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어야 되니까 신하급 학자들을 쭉 불러 모아서 야, 니들이 이집트에 좀 정착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쇼핑을 하고 저기가 날씨가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 이 뒤쪽이 살짝 보이는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파욤이라는 마을입니다. 저 마을에다가 지금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한국의 설해마을에 프랑스 사람들 사는 거랑 비슷하게 저쪽에다가 집성촌을 만들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뭐 용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기에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리스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왕권이 자기들이 세진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은 어느 만큼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를 자기들이 받다 보니까 미라라는 게 재밌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내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을 한댄다. 이제 자기들도 왕족, 귀족이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때만 미이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은 안 됐죠. 그랬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이 하더라도 조금 굉장히 힘든 게 단가가 너무 셉니다. 하나를 만들 때 아까 보셨듯이 여기다가 금장으로 되어 있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여러 개가 붙게 돼 있어요. 미이라 처리를 하는 것도 힘든 건데 거기에다가 아마포로 싸고 뭐를 하고 그리고 뭐 보석 같은 걸 다 이제 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황금으로 데드마스크를 붙이고 관을 몇 개를 짜가지고 4개 정도의 관을 짜서 갖다 넣는 건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라미드는 만들 수가 없었는데 부러운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파욤의 미이라 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 지방, 파욤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그리스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집트 문화, 두 가지 문화가 겹쳐가지고 생긴 초상화가 되거든요. 진행상 표현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이게 더 좋아요. 원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 애는 루브르에 보관이 되어 있는 친구인데 기록상으로 이제 20대 때 죽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화려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별명이 유럽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 여자로 되어 있는 루브르에 있는데 이게 30cm 가량 됩니다. 이게 관에 미이라가 있고 그 위에다가 껍데기로 덮어놓는 형식으로 써져 있던 거죠. 근데 이게
1940년도에 베를린에서 전시회가 있었을 때 전시회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유럽에서 일종의 이런 전시회가 한번 기획이 된다는 거는 그 전시회가 올라가기 전까지 방송에 언론에 노출될 것을 학자들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원고를 짜고 거기에 관계된 연구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면서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전시회가 해마다 한 번 있을 때마다 굉장히 재발견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되고 뭐 모든 평가가 다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들어왔어요. 예수 시대 때에 그려진 그리스인들의 이집트식 초상화. 그리고 가로치고 아무도 볼 필요가 없었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형식이나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이제 허례허식이라고까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려내는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이 원했던 대로 초상화를 그려주면은 그만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면성의 논리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칙에 들어가서 그림이 좀 딱딱해진다거나 그러는 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또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더군다나 이집트는 그림 그릴 때 옆쪽 얼굴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옆쪽 얼굴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로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와서 이게 내 시체구나 해가지고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단가가 좀 싼 집에서 부탁을 하면 좀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비싼 데다 부탁을 하게 되면 지금의 초상화랑 별반 다를 바 없는 퀄리티가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초상화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요. 여기에도 이제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얘도 좀 상태 안 좋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초상화들은 초기에는 이제 미라 발굴이 아니라 사실은 도굴이죠. 도굴에 가까운 건데 미라를 파낼 때 하고 나서 금딱지가 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무 판자에 그림 그려놓은 게 나오니까 많이 버려졌어요. 이거 뭐야?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버려졌다가 나중에 이게 그림인데 싶어가지고 다시 모으고 버려진 거를 다시 털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보물상에 있던 거를 사와서 하나씩 모았는데 이 중에서는 책 받침으로 썼던 것도 있고 집에 선반으로 썼던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런 데다가 썼는데 이건 정말 이쪽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리스 시대 때 조각이 됐던 아니면 로마 시대 때 조각이 됐던 조각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복장이나 화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또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를 달고 있는 모습에서 당시의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그려냈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기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에 다시 한번 전시회가 있었을 때 나만을 위했던 초상화라는 제목을 달고 전시회가 됐었는데 이게 예수 시절에 예수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 서기 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거의 말기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절에 제일 많이 제작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 문자로 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야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팠대요. 그래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자살을 했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기를 같이 묻어준 가족묘에 들어있는데 가족묘의 개념이라는 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부부의 초상화인데 두 가지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저는 화가가 솜씨가 없어서 둘 다 똑같이 그렸다. 안 그러면은 이집트도 부부는 닮는구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집트는 자기가 부잣집이었을 때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남매끼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남매 부부였던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원래 남편은 자기 남동생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걸 쳐버리고 케사르한테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한테 두 번이나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그림에 있어서는 그 그림의 어떤 완성도나 그런 것들이 현대 초상화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복원을 해보려고 했어요. 루브르에서 이제 저 유러피안이라고 하는 그 유럽 여인이라고 별명 붙은 그 초상화를 복원을 할 때 앞쪽에 붙었던 것들을 조금 지워내고 새로 복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법으로 그려졌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밀랍하고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었는데 프랑스에서 있었던 전시회에서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예수 시절에 그려졌던 인상파 초상화. 인상파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가르치실 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붓자국이 보이고 점묘 기법을 썼거나 아니면 거친 식으로 질감을 표현을 해서 물감 원래 재질의 느낌까지도 줄 수 있었다. 이런 대목이 교과서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딱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할 때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떤 붓자국이 나지 않게 하는 게 보통이었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진 거죠. 그랬을 때 이건 참 재밌는 게 기원전에 있었던 예술가들한테 이건 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라고 부탁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졌다는 거죠. 어떤 형식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요 색깔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조건을 완전히 다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파묻기 전에 여기에다가 데드마스크 하나 그려주세요.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코 부분을 그리거나 저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죠. 워낙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루브르에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베를린에 가시면은 똑같이 이 파얰의 초상화는 그 파얰 지역뿐 아니라 이집트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갔던 지역에서는 조금씩 유행이 돼가지고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 바람에 베를린에서도 여러 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다 들고 갔죠. 그 다음에 예쁘고 똘똘한 애들은 전부 프랑스 루브르에서 들고 갔는데 독일은 이제 길을 포가거나 벽을 뜯어가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저렇게 다 버린 거를 이거 다시 내놔가지고 뺏어서 갖고 가서 자기들이 전시를 해놓고 우리들이 없었으면은 다 파손될 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혼내줘야 될 텐데 아직은 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파얰의 초상화들은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저의 큰애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요. 5학년인데 여기에 처음에 갔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여기 사진 좀 찍을게 그러고 나는 안 가겠다고 뒤에서 이렇게 빗짐 좀 서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대요. 저걸 쳐다보는 게 지 딴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저기가 좀 싸늘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렇게 도구를 발굴이라고 주장하는 도구를 했었습니다. 발견이 됐을 땐 이랬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됐다가 이거를 자세하게 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인상파 초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중세라는 때에 갑자기 다시 그림들이 전부 다 되돌아가가지고 어떤 테크닉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게 파얰의 초상화 시리즈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데 워낙에 예외적인 것이어서 미술사 사이에 아직 끼어들어갈 자리는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희한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고 누구한테 영향을 줬고 또 이런 게 없이 지 혼자서 거기 툭 집어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지금은 언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자이크 재료가 궁금하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아, 거기 계셨군요.
모자이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막 기구나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탈리아식 기구 같은 것에 굉장히 그림이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보존이 잘 되는 것으로 좋은 재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모자이크의 어떤 제작 방법이나 아니면은 모자이크가 써지고 있는 예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모자이크 아뜰리에입니다. 지금도 모자이크에 대한 주문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은 과거의 걸 그냥 카피를 해서 나도 집에다 걸고 싶어요 하는 이런 저거를 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색깔이 들어간 돌들입니다. 이게 흙을 그러니까 산에 다니면서 어떤 이제 퇴적암 같은 층을 찾아가지고 이런 색깔의 그러니까 물감을 자기가 입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색깔의 돌을 찾아요. 주로 첫 번째 목표는 이런 색깔의 돌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에다가 섞어 집어넣을 수 있는 염료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제가 듣기로 이제 초록색은 안 되고 노란색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유리가 나온 걸 만들어서 그 유리를 톡톡톡톡 썹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리를 요 사이에다가 돌들 집어넣고 유리를 그 사이에다 넣고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죠. 저 돌들을 잘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뜰리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한데 한 번 만들면은 뭐 하여튼 오래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세포라에서 발견된 목욕탕 바닥의 그림은 이렇게 이제 세포라의 비너스라고 불리는데 아니면 모나리자라고 불리는데 뭐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도 목욕탕 바닥에 써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물을 담아서 썼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온전하게 남아서 사람들한테 예전에 내가 이랬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중세를 그냥 간단히 건너뛸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주로 동유럽 쪽이시니까요. 동유럽 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중세가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바뀌어갔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칫하면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당의 이름은 하기야소피아입니다. 하기야소피아는 이거 말고 더 유명한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교자 성당들의 이름은 대체로 전부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세 노트르담, 샤프레 노트르담, 뭐 아미엥의 노트르담 그래서 전부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주교자 성당, 제일 중요한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성당이라고 하죠. 하기야소피아 성당은 정교회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교자 성당과 마찬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고 가장 큰 지혜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안쪽에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동로마식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베나 성당에서 동로마 황제들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모자이크 같은 걸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 그려놨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꾸준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인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하고 서쪽으로 로마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는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이탈리아가 자기들 보기에는 야만화가 돼버렸을 때 동로마 사람들은 이쪽을 고집못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1000년 동안을 더 지속이 돼요. 그래서 동로마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역사서를 쓸 때나 기록을 남길 때 우리는 예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가 재림하면은 다시 로마로 오게 될 거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만들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400년대에 망하게 됐죠.
어쨌든 간에 1000년이나 더 지속이 됐습니다. 서로마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 같은 거를 많이 해결을 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틈새 전략으로 정확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정교회의 수발이 1400년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하다가 러시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스 정교회가 지금 남아있긴 하고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러시아 정교회는 둘 다 무시를 해요. 왜냐? 니네들은 나중에 아랍한테 한 번씩 다 얻어맞아가지고 순결을 잃었다. 교회 순결을 잃었으니까 오로지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자이크 그림은 근데 더 이상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로 갔을 때 특히 러시아가 저 동방 쪽을 헝가리니 루마니아니 하는 쪽으로 그 종교회를 전파를 했었을 때 전파를 했던 굉장히 좋은 방법은 이콘이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난 일요일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러 올라갈 때 십자가를 들고 가는 길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게 몇 번이 됩니다. 한 3번 정도 쓰러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쓰러졌을 때 예수의 얼굴을 닦아줬던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자 이름을 기억을 하시나요? 예수 얼굴을 닦아줬던 여자. 그래서 그 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얘기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 여자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죠.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가고 있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쓰러졌을 때 웬 여자가 하얀 수건을 들고 오더니 선생님 이러셔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다고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여인아 고맙다 그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제자들이 울고 있다가 저기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해가지고 이름을 볼까? 베로니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여자 이름이 베로니카냐? 베로니카의 이름은 베리테, 라틴어에서 나오는 진리, 그리고 이콘 두 가지를 섞어놓은 겁니다. 진리를 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얼굴 자체를 이 수건으로 딱 떠서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크리스트 교회에서는 그 성물 찾기 경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 썼던 이 잔, 그리고 예수를 찔렀던 창, 예수가 마지막에 입었던 옷, 달렸던 십자가, 그리고 얼굴을 닦았던 수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참 쓸데없는 짓 같지만 그 전설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수건은 참 사람들한테 중요한 모티브가 됐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콘은 예수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전한다는 뜻에서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그림이었었습니다. 원래 동로마는 서로마처럼 그러니까 조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하고 이런 짓을 잘 안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무식한 소로마 쪽에 있는 것들이랑 우리는 다르다 생각을 해서 항상 강론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토론을 해서 종교의 어떤 원칙으로 다가가려는 편이지 이미지에 별로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죠. 어디 사람이 그런가요? 그림 하나도 없는 책은 심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을 최소한은 그런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 허용을 해주는 것이 이런 이콘들입니다. 그래서 이콘은 주로 화를 내는 예수로 그려집니다. 엄해야 되거든요.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엄해야 돼서 처음에는 화를 내고 있고 베로와 이카로가 서로 겹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이콘이나 모자이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만 뒤쪽에 십자가형으로 형광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고요. 저게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렇게 올라갈수록 예수가 착해져요. 덜 못되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삼위일체가 되는 세 명의 어떤
성상들이 와서 서로 회의를 한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난 그림들이 조금씩 착해집니다. 안드레 르블로프라는 화가가 그렸던 이 그림은, 이 삼위일체의 이 그림은 크기가 꽤 크죠. 지금도 러시아의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저렇게 보관이 돼서 사람이 조금 더 완화된 얼굴로 보여주는 성화 이콘의 그림들이 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인상 쓰고 있던 예술보다 조금 익숙해졌죠. 항상 이 대목에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콘의 역할이 저렇게 못 그린, 사실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빈치도 있었고 미켈란젤로도 있었고 그 이후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나오십니다. 그렇죠? 그 잘 그리는 사람들하고 이 그림을 비교했을 때 누구든지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들어가시면, 특히 동쪽 유럽의 미술관을 들어가시면 앞부분에 이런 이콘들이 쭉 있어요.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놓는 겁니다. 미술관은. 근데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쭉 지나가셔야 돼요. 어딘가를 방문을 할 때 미술관에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고, 책들마다 뭐 론리 플레이슨이 아니면 여행서적들이 전부 다 미술관 이야기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책으로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해왔다, 우리가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기 제일 좋은 거는 그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죠.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다큐멘터리 보는 거다? 아니죠. 지금 왔으니까요. 그 나라에 직접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계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지리를 조금 아는 사람하고 헤매지 않고 미술관에 가서 그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그림들이 왜 이거를 보여주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예술품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남겨놓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는 거거든요. 그 예로 제가 항상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일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일본 친구가 모스크바로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때가 이제 2004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애 본다고 정신없을 때 걔는 이제 제가 결혼했던 걸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이놈이 아직도 혼자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그때 자기 여자친구가, 일본은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한국보다 이제 남녀관계, 한국도 이제 10년 후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혼녀였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이혼녀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원래 남편이 러시아에서 발쇼이에서 중요한 부단장급을 하고 있는 55 먹은 할아버지였어요. 자기 여자친구는 25이고요. 근데 러시아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를 완전 능통하게 잘하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일본 친구였죠. 얘는 그렇게 지적인 거에 굉장히 막 끌리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이혼을 했으니까 뭐 괜찮아, 그리고 내 여자친구다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오라 그러길래 간 거예요. 모스크바 구경도 시켜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놔두고 둘이서 출장을 갔대요. 전 남편하고. 굉장히 기분이 아주 그지 같다 때문에 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완전 바보가 된 것 같고 정말로 기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분이 그런 상태이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 자기 여자친구의 전 남편께서 힘이 있으셔가지고 마련해놨던 이벤트가 이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문 닫는 날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씩 미술 전공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올세너 루브르에서 문을 닫는 날에 만약에 관장한테 편지를 미리 보내서 나는 지금 미술사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해서 편지를 주면 허락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뒷문을 개방이 돼가지고 주로 미술 전공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거기 미술관에서 왔어요. 트레차코프도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그날 하필이면 2003년도만 해도 러시아가 제대로 기름에 대한 혜택을 못 볼 때래가지고 윤화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거든요. 곳곳에.
있는데 테레사 포크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있어요. 안드레이 르블로크의 우리의 부대 중이라는 작품인데 1410년도에 그려졌었는데 이게 보존이 잘 안 돼가지고 이쪽이 날아가고 이쪽이 날아갔어요. 요것만 남아 있어요. 그림 자체는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얼굴이 많이 착해진 거는 아닌 것 같고 딱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나 저는 둘 다 미술사를 공부를 취미 삼아서 하던 때였어요. 그때는 전 역사 전공이고 그 친구는 심리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취미 삼아서 둘이 같이 다니면서 미술사 공부를 하는 처지였는데 이거는 수준은 좀 떨어지고 그냥 러시아의 특징이 있는 그런 그림이구나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서 마침 비가 떨어져가지고 양동이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그림 하나가 커가지고 안 놓은 게 있고 나머지 모든 그림을 잠깐 빼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그림하고 자기하고 정면으로 마주쳐 있는데 갑자기 자기 처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때 그 친구가 자기가 심리학을 계속해서 벌어먹고 밥벌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였었는데 저 그림을 한참 쳐다보는 동안에 물이 똑똑 떨어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대요. 이 그림은 사실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 건데 다른 걸 의미합니다. 이쪽에서 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절로 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예수의 눈이 꼭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사진에서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훨씬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비는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쳐다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쳐다보는 게 누군가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거기 서 있는 건데 왠지 이 상황이 조금 웃기기도 하고 왠지 이 상황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둘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내가 당신한테 참 내가 만든 거가 아니고 내 나라는 아니지만 당신한테 참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정도밖에 못 해주는 게 참 1400년도부터 살아왔던 당신한테 참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말이야 착각이겠지만 예수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괜찮은데 너는 어떤가?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유학을 와서 고생했던 거 혼자서 막 마음고생하고 뭐 여자친구가 뭐 어떠네 뭐 내 처지가 어떠네 부모님 어떠네 하는 모든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한참 동안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다가 나오면서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 신자인 거를 걔는 조금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왜 종교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제 생각이 딱 나면서 자기가 카톨릭 신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미래에 적어도 걔를 이해는 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뜻으로 다니는 건지. 근데 저는 또 그런 경우 못했어요. 저도 직접 가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와글와글 시끄러운 데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들한테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 화가들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왜 그렸느냐? 왕이 그리려서 그렸다. 주문을 해서 그렸다. 교회가 주문하니까는 돈 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게 제일 큰 이유일 거고 그렇게 그림들이 여러 개가 그려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가는 안드레이 르블로크는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100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걸 알고 있었고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손에서 남겨졌던 그림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목표가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 뭔가 기도를 하러 오겠죠.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게 있을 거고 자기가 고민이 되는 게 있을 때 이 그림 앞에 서서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들은 이 그림 앞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이콘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짐작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다양하게 있고 어느 날에도 정말로 열심히 관리해보고 근데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여기는 많이도 걸려있네 하고 지나가시면 조금 아깝다는 얘기지. 지나가실 때 잠깐 걸음을 이렇게 하고 얘는 뭐가 이쁜 게 있을까 해서 잠깐 동안 쳐다봐 주실 여유가 있으면은 미술관을 다니실 때 정말 유명한 거 여기서 꼭 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미술관에서 대표로 해놨던 그림도 물론 있지만 그 그림 말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추억들은 얘네들이 열심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행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곳을 다녀야 되는 목표상 그리고 여기가 동유럽에 언제 내가 와보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자꾸 나를 떠밀는 그 마음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할 시간을 못 주시는 게 아까운 겁니다. 좋은 선생을 데리고 가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상 그게 안 맞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녀석들이 좋은 선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러시아의 이콘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에서 여러분들은 저런 이콘에 대해서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반면에 서유럽은 이런 성당을 만들고 있었죠. 동유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성당을 보고 역시 프랑스 것들은 미적인 감각이 떨어져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갖다 붙여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일단 그냥 탁 올라가면 굉장히 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아주 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당에 마치 고트족의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다는 얘기를 붙여서 고딕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GOTH 단어를 구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미지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막 이렇게 그 개목걸이 같은 걸 여자애들이 걸고 화장을 아이라인이나 여기 입술도 좀 시커멓게 칠하고 머리카락도 서양 애들일 텐데도 시커멓게 염색을 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막 무슨 문신 같은 걸 그려가지고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고트식이라고 고트족의 어떤 풍습을 따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서양의 애들이 심심해가지고 하는 무슨 악마 숭배기 뭐냐는 심심해서 나온 이상한 취미 활동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전통 지시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야만적인 거랑 여기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를 고딕식이라고 불렀고 프랑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그래 우리 고딕식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고딕 성당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독일 사람들은 이 성당을 프랑스 성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 성당 제작을 그때 못했습니다. 기술이 프랑스에 비해서 딸려가지고. 그래서 쾰른과 몇 개 독일 마을은 프랑스에서 건축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 성당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프랑스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됐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저 성당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외부에 있는 벽들, 다리들, 곤충다리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당의 제일 하중을 갖다가 견디게 되는 요 상하 하중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견디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시면 옆에 또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제가 미사는 여기에서 드리게 되고 여기가 시대 공간이고 이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이게 이제 고딕 성당을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당은 여기 공간을 차지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공간 속에 오르간도 큰 거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졌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들이 나면서 여기를 장식할 수 있는 유리 장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 석상들도 열심히 자기들이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자기 목을 들고 있죠. 2차 도하고 똑같이 프랑스에도 카톨릭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생드니라는 성인이 있어서 그 성인이 카톨릭을 다른 부하들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왕이 난감해 있을 때 그러면은 내일 저를 목을 잘라버리시면은 아마 하느님이 알아서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 그때 종교를 개종을 한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2차전이랑 똑같은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목을 잘랐는데 목이 잘리고 나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더니 자기 목을 들고 빨빨빨 걸어가지고 쭉 가더라. 목을 자른 곳은 마티르라는 단어가 막디르라는 다른 단어가 순교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순교자의 목을 자른 산이 몽마르트르예요. 그래서 몽마르트르에서 목을 잘라서 자기 목을 들고 걸어가가지고 프랑스에 이제 축구장이 있는 생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언덕에 가서 자기 목을 딱 내려놓고 옆으로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언덕이 조그맣게 있어서 그쪽에서 생든이 성당을 만들고 그 성당에 역대 프랑스의 모든 임금들은 거기를 무덤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성당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 루이 16세, 루이 18세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다 묻어서 프랑스 왕가의 성당입니다. 생드니 성인은 그 이후에 파리와 프랑스 전체를 수호하는 성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항상 성당의 조각들 찾아보시면은 이 친구는 절대 빠지지 않고 자기 목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역대 프랑스의 왕들의 조각들이 항상 있는데 내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들은 원래 날씨나 기후변화나 아니면 비둘기똥이나 등등에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얼굴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파손이 된 거는 박물관으로 들어갔고 새로 붙이고 해가지고 성당은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게 고딕 성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기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줄이가 있어요. 그렇죠? 까만색으로 줄이 쭉쭉쭉쭉쭉 나서 성당 이 유리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리에다 색칠을 하거나 유리창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처음에 철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생유리를 하나씩 갖고 와서 모자이크 만들어서 끼워 넣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의 퀄리티,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하고요. 요 하나하나마다 길드 하나를 모집을 해서 니네가 발견해요. 자기가 성당에다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 정도는 성당에다 내줘야 되지 않겠니 해서 부자들이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요건 니네 거, 요건 어디 구역 거 해가지고 나눠서 저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서 항상 제일 큰 창, 장미의 창이라고 부르는 창문을 확대를 하는 노트르담 성당의 장미의 창입니다. 바깥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 안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저게 이제 아침 미사를 할 때는 동쪽에서 해가 될 때 이쪽에서 해가 빛이 들어와서 사제 있는 쪽으로 보고 서쪽에 저녁 미사를 할 때는 서쪽에서 해가 질 때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항상 햇빛이 사제가 미사를 하는 거기에서 딱 정확하게 내리를 할 때 그때 미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요런 창문들이 쭉 성당에 하나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길드 하나씩 한테다가 납품을 그러니까 여기 니들이 알아서 여기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원래 이쪽에다가는 뭐 이 성당에 나름의 스토리를 가진다거나 안 그러면 이 동네의 영웅을 그린다거나 안 그러면 프랑스의 역사 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경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서 저거를 제대로 가지기 때까지는 몇백 년의 시간이 항상 걸립니다. 그리고 만들자마자 바로 보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서 성당에서 끊임없이 돈을 그러니까 절에서 기와 공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그런데 초기에는 저게 그다지 정교하지가 않았었어요. 색깔을 내는 실력도 좀 딸려서 어느 정도 지나면 색깔이 빠질 때도 있었고 어떨 땐 색깔이 너무 진하게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골동품을 좋아하는 게 뭐 전 세계적인 거니까 그 시대, 옛날 시대에 만들어진 잘 못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거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서 보기가 싫대요. 근데 프라하에 가시면은 무화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장식미술학과가 있는데 무화가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곳곳에는 샤갈이 만들어내는 스테인드 글라스들도 있습니다. 마티스도 그렇고 샤갈도 그렇고 말년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참 집착을 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성당에다가 그런 거를 남겨놓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전체 다들 구성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새로 복구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깨져 있던 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거를 그 이제 이분이 유리에서 떼어온 생유리들을 하나하나씩 닦아내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성당 건물이 있고 지금 그리고 쭉쭉쭉쭉 벽들이 바깥으로 받치고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고 그 성당 구조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는 건데 바깥쪽에 또 이런 조각들이 있어요. 이런 조각들이 괴물 조각들, 성인들이랑 같이 이런 괴물들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여기 신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괴물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상상이라고 얘기는 단순히 말하지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성당이 이 많은 괴물을 다 빨아당겨서 놓고 잡고 있으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맞버린다. 이게 딱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당은 자기들한테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정신적으로 든든한 지지 기반일 수도 있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게 성당이었다는 거예요. 노트르담 꼭대기까지 계단을 갖다가 한참을 갖다가 올라가시게 되면은 체력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노트르담을 비롯해서 체코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많은 유럽의 성당들은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면 유럽의 건물들은 항상 유럽의 도시가 고층 빌딩 허락을 절대 안 하기 때문에 도시가에서 이 성당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세요. 도시는 항상 강에 그 옆에다가 시장하고 성당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합니다. 성당을. 그렇기 때문에 성당 꼭대기에서 보시면은 그 도시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자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당 꼭대기는 계단이 무식하게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은 항상 올라갈 가치는 있어요. 많이도 달아났어요. 노트르담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많이도 달아났는데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프랑스에서 노트르담 성당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걸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 모습을.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의 단체 여행객들은 절대 이 모습을 못 보세요. 다 요 앞에서 성당 들여다본다면 다 가시거든요. 꼭대기 올라가시는 일도 없고 여기까지 돌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성당의 규모와 저 성당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비주얼로 이렇게 딱 굉장히 사실은 아무리 고딕이라고 해서 욕을 먹었대지만은 사실은 아름답게 날렵하게 되어 있던 그 모습을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볼 기회가 없으신 게 저 자리까지 걸어갈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여기가 노트르담 성당이고 아까 제가 예쁘다고 했던 데는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이쪽 다리에서 이쪽을 보는 화면이고 요 섬을 시대의 섬이라고 하는데 시대는 영어로 시티라는 소리예요. 여기가 파리가 시작이 된 곳입니다. 여기에 요 성당 앞쪽에 살았던 옛날 종족 중에 파리아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 때문에 이름이 파리가 됐습니다. 이 시대 섬 자체가 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배 모양을 하고
하고 있고 센느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요 다리가 뽕네프 다리죠. 새로운 다리라고 불러서 뽕네프 다리. 요건데요. 요 뒤에는 그 센루이라는 섬이고 이게 이제 시대 섬인데 중요하고 신성시대는 장소인 만큼 이쪽에다가 파리의 고등법원하고 그리고 감옥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감옥이죠. 저기에는 주요한 정말로 나라에서 1급 범인들만 가두는 곳인데 제일 유명했던 저기 수감자는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여기 이제 감옥인데 여기서 수감됐다가 여기 끌려 나와서 콩코드 광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죠. 파리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문장을 만들 때 프랑스 왕가의 백합 문양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센느 강과 저 시대를 상징하는 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이제 파리의 문장인데요. 파리시의 벽이고 파리를 장식을 하는 이제 월계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요겁니다. 글씨. 라틴어로 써지는 저 글씨의 뜻은 흔들린다 하지만 가라앉진 않는다.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파리 사람들의 기질을 제일 잘 알려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1800년대 내내 저 문장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그 계급투쟁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항상 기억이 되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세의 모습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그 목 들고 가가지고 굳이 쓰러지셨던 그 생드니 무덕에 있는 생드니 성당입니다. 여기도 뭐 스테인드 글라스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당 벽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왕들의 관이 곳곳에 쫙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대충 자기들의 역사만 따지면 한 1500년 정도 되는데 왕들이 좀 많았겠다 싶지만 사실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뭐 10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임금, 조선시대 임금도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프랑스 임금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고딕 성당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성당 기록서에는 항상 이 건축가들의 이름과 그 사람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여기 작업을 했다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몇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성당들은, 주교자 성당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지고 경쟁적으로 한 사람이 한 3-4개 정도를 맡아주십사 해서 다들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여러 개의 성당을 돌면서 그러니까 감찰을 하고 건설을 지휘를 하게 돼 있어서 건설가들은 그 시대에 항상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긴 기초공사들과 같이 마무리가 됐을 때 연도에 따진 조각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왜냐면은 보통 성당이 120년 정도씩 걸려요. 건축을 할 때. 왜 그럴까요? 왜 120년이나 걸릴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모아서 지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교과서에 또 올라가 있거나 안 그러면 쉽게 뭔가 교훈을 찾으려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질 때문에 약간씩 왜곡이 되는 경우가 이런 건데 유럽에 가니까 뭐 이제 그 가우디가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성당은 아직까지도 정성스럽게 짓느라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성당을 짓고 있더라. 한국은 항상 날림 공사를 하고 뭐 바로 어떻게 되고 그러는데 퀼렌 성당은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거는 유럽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대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 짓는 거거든요. 이 성당들이 120년이나 걸리고 싶겠냐는 거죠. 주교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 완성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만은 성당들이 공이 120년이나 100년 정도의 기간, 어떤 건 200년이나 걸렸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짓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성당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무리수가 많은 성당들입니다. 저런 도피를 완벽하게 짓기란 힘든 거거든요. 수도 없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명동성당도 지을 때 천장이 4번이 무너집니다. 저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설계를 했던 프랑스 신부가
인부들이 자기한테 사보타주를 하는 줄 알고 단체로 기합을 주면서 pen 적도 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사고가 나면 인부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런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것은 기술이 딸려서 그렇구나 해서 나중에는 중국 기술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은 한국보다 고딕 성당은 잘 됐어요. 왜냐면 더 많이 해봤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공사는 더디고 중간에 주교가 죽고 건축가도 죽고 건축가가 바뀌고 주교도 새로 모범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방법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미사에 와서 성당 빨리 지십시오 하고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당이 멋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단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당들은 성인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하나가 죽으면은 몰려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로 들기 좋은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죽고 나서 온몸의 뼈가 280 몇 개로 나눠졌다고 그러죠. 뼈를 갖다 다 나눠서 토마스 아퀴나스 손가락, 뭐 여기 뒤통수, 뭐 이빨,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나눠서 그것도 모자라서 성인의 시신을 나중에 삶아서 병에다가 국물로 만들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성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해 중에 일부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한번 미사를 나도 또 드려야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이제 성인 유해도 모셨는데 성당이 빨리 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돈을 넣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당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성인의 유해를 많이 조각조각을 모아올 수 있느냐도 주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중세의 고딕 성당은 하나하나 자기들의 모습을 완성을 해가고 중세는 이 고딕 성당들을 통해서 보건데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종교의 신입니다. 지금은 종교밖에는 없어요. 문화가 로마 때까지 정말로 사람들이 서로 글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귀족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가 되는 전체 유럽의 밝은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갑자기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인구가 턱도 없이 줄어버렸어요. 식량 생산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전염병이 수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 데다가 그 동로마를 비롯해서 이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쫄아서 자기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상황. 그래서 나라가 안정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나라 대신에 기댈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의 주교, 자기들의 종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건축할 때 주교가 성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다들 기꺼이 했던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필요하고 우리 이 성당을 주변으로 해서 모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식의 스테인들이었어요. 아까 지금 막 정교하게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스테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몽상미시엘이죠. 미카엘의 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성지순례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지순례의 대상이 있었는데 원래 성지순례는 죽기 전에 네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시켜주는 약속이었어요. 사제가 너한테 이제 성지순례를 준다. 그러면은 죽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막판에 자기 죽기 전에 자기가 마쳐야 될 임무인 거죠. 그래서 가다가 죽으면 돼요. 갔다 오다가 죽어도 되는데 갔다 와서 또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고백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성당에는 그거를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기력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는 안 져도 되겠네. 그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고백성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가 좀 돈이 되는 사람한테는 넌 이제 예루살렘에 성례순례를 갔다 와. 그러면 이제 너 가는 길에 가서 죽어라. 그걸 쭉 자기가 걸어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이 뺏겼잖아요. 600년도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허용을 했어요. 종교적인 것들을 이슬람 사람들이 잘 허용을 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이상하게 시비를 걸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집어치워라 그래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는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방향을 틀어서 스페인 쪽으로 성지순례를 보냈어요. 그게 콩포스텔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콩포스텔라로 뭐 사람들이 뭐 자기 자아를 찾아서 걸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서기 700년도부터 이쪽으로 못 가니까 반대쪽으로 돌려놓은 성지순례를 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지순례를 거기까지 갔다 오면은 죽는 거고 거기가 자기 최후의 안식처 같은 거였습니다. 그쪽에다가 성 야고보 성당이라는 것을 만들죠. 거기까지 가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런데 바닷가거든요. 스페인 꼭 제일 끝에 대서양이 보이는 바닷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표시로 거기에서 미사를 볼 때 마지막에 거기 수사들이 나와서 기념품을 줍니다. 그 기념품이 망토에 다는 조개였고 그래서 지금도 콩포스텔라 이 거기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보여줄 때 있잖아요. 이제 그 뭐죠? 이제 여권 패스포트 같은 거 보여줄 때 항상 도장이 조개 모양으로 찍혀 있는 게 그 전통 때문이었었습니다. 근데 콩포스텔라까지는 그래도 돈이 있고 기력이 되는 사람이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너그런 몽생미실이라도 좀 다녀와라. 아주 가까운 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는 건데 여긴 또 고약한 게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서 가다가 물이 확 들어가지고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 쑥 들어서 죽고 그러는 거를 지금은 여기다가 길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쪽에 길을 만들고 나서 달라지는 게 모래가 지나가지를 못하고 쌓이는 바람에 예전에는 여기가 물 위에 떠 있었거든요. 하루에 2번씩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사람들이 아 뭐야. 그래서 실망을 하니까 프랑스 관광청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길을 없애버리고 여기를 지금 열심히 파서 다시 물이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길은 지금 걸어서 들어가게 돼 있지 여기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식으로 수도원들도 고딕식의 건축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는 노르망디에 있는 주미에즈라는 마을에 있는 버려진 수도원인데 빅토르 휴고는 젊었을 때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하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평화라고 혼자서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속에서 고딕 성당이 지어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뼈대를 가지고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딕 성당은 여기 독일의 켈른이죠. 이게 여기고 지금 이 뒤쪽으로 보시는 건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전부 다 박살이 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드레스덴에다가 폭격을 또 영국 애들이 했었을 때 정말 아주 인정사정 없이 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을 때하고는 다르게 켈른을 폭격할 때만 해도 약간 좀 신사적이어서 성당은 놔두자 해가지고 성당은 놔두고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 성당이 온전히 그래도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덴 사정은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성당을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녁 때 보셔도 뭐 별다른 건 없죠. 중세에 붙어 있었던 성당의 모습 그리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도시의 미관 어떤 그 스카이라인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성당을 보시게 되면 어떨까? 이게 중세 사람들이 보는 성당입니다. 높은 고층 빌딩이 없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심이자 자기들의 주교가 보여준 실력이 있는 거죠. 그 실력에 의해서 성당의 건물이 이렇게 섰을 때 그리고 이 성당의 벽이 이런 식으로 보였고 이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지금 현재 자기들의 불안하고 또 병이나 아니면 뭐 외부의 침입이나 뭐 그러면은 불확실한 정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죽어가는 죽음이 너무 가까운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도구였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세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프랑스도 독일한테 폭격을 맞아가지고 아미엥이라는 중요한 성당이 한번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복원을 하려고 하나씩 복원을 할 때 여기 있는 이런 조각들 길게 사람을 늘려놔가지고 성당 벽에 되어 있는 이 조각들을 복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원을 하려고 저거를 떼오고
이 조각을 똑같이 한번 조각을 해봐라 그래서 조각을 해서 붙이고 하는 과정에 이 속에서 물감을 찾았어요. 물감의 흔적을. 그래서 잠깐 이건 무슨 얘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조각들을 보니까 색깔 칠을 해줘. 색깔 칠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주에 가서 부석사를 보시면은 지금은 기둥이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게 단청이 칠해져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이 일단 확인이 안 되고 칠해져 있었다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 나무 색깔 이렇게 붉게 해놓은 게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거기다 따로 칠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제 수덕사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원래의 색깔을 복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나무 색깔을 잃을까봐 반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도 그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데요. 보고가 들어가서 학자들이 주교한테 색깔을 다시 복원을 할까요? 그랬더니 주교가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랬대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면은 얼마나 유치해 지겠니? 안 돼. 해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네스코 문화재가 됐죠. 유네스코 문화재도 되고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그랬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명으로 보면은 조명으로 이걸 한번 복원을 해보자 그때 모습을. 그래가지고 여기를 밤이 되면은 조명으로 쏴서 그때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여름이면은 3개월 동안 여름 시즌 동안에 아미행동이라는 이런 식으로 조명을 통해서 성당의 모습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명을 쏘고 있는 게 저기에 딱 2대의 차가 있거든요. 그 차에서 조명이 투명한 색깔로 와서 성당을 쏘는데 이렇게 색깔로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입 벌리고 있다가 왔죠.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엔지니어 하는 친구가 여기에다가 색깔을 아마 발라놨을 거다. 안 보이는. 그래서 가시광선이 들어오면은 이 색깔이 나타나게 됐을 수도 있어.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작년에 다시 갔을 때 그랬나? 했다가 제 딸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여기 뒤쪽에 이 노란색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이 색깔을 색깔로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비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랬던 성당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예수의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고 이쪽으로는 그 동네에 있었던 성인을 보여주고 이쪽에는 마리아. 여기 노트르담 성당이니까 그래도 마리아를 여기다가 예수 옆에다가 자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교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신자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이제 동영상을 한번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보시고 잠깐 쉬시죠. 여름에 가시면 유럽은 참 해가 안 지거든요. 그래서 저게 해가 져서 조명으로 바뀌는 걸 보시려면은 해가 지는 밤 10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해가 10시에 지고 새벽 4시 반에 다시 뜹니다. 겨울에는 또 오후 4시에 해가 지고 아침 9시 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게 이쪽은 이제 생드니 말고 생줄리앙이라고 목자린 사람이 더 있어서 불에 붙여놨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을 이제 붙여놨는데 항상 3명 정도가 저렇게 목이 잘려서 들고 다니는 목 잘린 삼총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역대 프랑스의 왕들, 교회를 보호했다고 생각하는 왕들의 조각을 해주는 것들. 이거보다는 조금 밝은데 영상이 그렇게 밝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되면 이제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성당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1200년 시기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나레이터가 이제 성당이 있었을 때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고 여기가 시장에 모였었고 성당 역할은 뭐였으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전부 서서 구경을 하면서 거의 다 하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중세가 딱 그런 모습은 아니구나. 유럽인들도 중세는 부끄러운 시기예요. 발전이 안 되고 종교가 눌러서 종교재판, 마녀재판, 종교적인 것 때문에 무식한 짓도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 때 외부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로 대놓고 무식하며 그치를 달리는 게 중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중간시대라고 해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는, 버려도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사람들은 미학이 없고 미감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성당에다 해서 드립다 거기서 기도만 하고 살았을 거고 하는 건데 실제 복원을 해놨더니 이런 모습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라는 거예요.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증거를 통해서 놨을 때 한 면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중세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이한 것 그리고 이런 특이한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시대가 바뀌는 거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시대가 바뀔 때 나타나는 변화로서 승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5분 정도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